계속 그렇게 살 거냐? 삼겹살이 들어있는 상추쌈을 막 입안에 집어넣으려던 진수는 제혁의 말에 잠시 기운이 빠진 듯 싶었지만 이내 입을 크게 벌리고서 상추쌈을 우겨 넣었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눈 깜짝하면 이제 30대 되는 거야. 그쯤 되면 이제 직장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될 나이고 결혼해서 애도 가지고 해야 될 나이라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형님한테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공장 일부터 시작해보자. 진수는 제혁의 말을 들은 채 만차하며 두 번째 쌈을 싸는 중이었다. 제혁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웠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지만 진수의 저런 태도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이었다. 잠시 연락이 끊긴 적도 있긴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둘이었고 사실상 지금까지 연락하는 유일한 친구다. 다만 졸업 후 어떻게든 자기 살 길을 찾아 취업에 성공한 제혁과 달리 지금의 진수는 어떤 취업 활동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만 받아 쓰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진수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진수야, 공시든 자격증이든 준비를 하는 건 어때? 아무리 그래도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하다못해 하루 조금씩 책이라도 펴놓고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좀 낫잖아. 안 그래? 너 하루 종일 뭐 하는데? 다소 격하게 말하는 제혁이를 보자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하긴. 게임하고 낮잠 자고 뭐 TV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 출출하면 먹을 것도 쉽게 먹고 또 가끔 이렇게 친구가 사주는 고기도 먹고 하는 거지. 난 지금이 좋아. 취업은 무슨 놈의 취업. 이렇게 좋은데. 목구멍까지 욕설이 올라왔지만 제혁은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다시금 차분히 말했다. 그래, 그것도 좋아. 자유롭게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지. 너 벌써 몇 년째 즐길 거 다 즐겼잖아.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용돈 탔으면서 살 순 없는 거잖아. 10년, 아니 당장 5년 뒤에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께도 죄송스럽잖아. 안 그래? 부모님이란 말에 진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정말 단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가 받았어야 하는 것들이거든.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들이야. 미래? 그것도 마찬가지지. 미래가 뭐라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준비하냐고. 어차피 후일은 모르는 거 아니야? 한 5년 뒤에 내가 로또가 될지도 모르지. 만약 안 되면? 그냥 죽지 뭐. 내가 뭐 죽는 게 무서울 것 같냐? 제혁은 다시금 소주를 따라 입안에 털어넣고서 간절히 말했다. 야, 그러지 말고 정신 좀 차리자. 너 하면 또 잘하는 애잖아. 왜 자꾸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해? 정가 같은 거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심코 내뱉던 제혁은 다급하게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들은 듯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계속 말해봐. 고딩 때 살인죄로 깜빵 갔다 온 나쁜 새끼도 갱생할 수 있다고. 아니 뭐 어디 교회 가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든가. 이게 존나 웃기지 않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나 학생 때? 나 착한 놈이었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근데 죽은 그 새끼는? 애들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담배 피고 삥 뜯고. 그 새끼가 나쁜 놈이잖아. 너도 알지?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어때? 그 새끼는 죽었다고 불쌍한 피해자고, 씨발 나란 새끼는 더러운 살인마 새끼더라. 야, 이게 맞아? 재혁은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미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너 나쁜 애 아니지. 알아. 네 맘 잘 알지. 난 그냥 네가 알면, 날 알고 이해하면, 아니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딴 놈들은 몰라도 씨발 너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지. 나 있잖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얌전히 살았거든.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날 만만하게 봤는지 존나 패더라. 돈은 또 얼마나 뜯겼는데. 근데 선생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그래놓고 막상 그 병신이 뒤지니까 뭐라는지 아냐? 내가 나쁜 놈이래. 진작 알아봤대. 평소 정서가 불안하고 반사회적 행실 어쩌고 하면서. 내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내 가족도 내 편 안 들어주더라. 새아빠란 인간은 시발 남의 자식이라고 아예 모르세고, 엄마는 겁이 나서 한마디를 못해. 그래서 난 깜빵에서 썩고 빨간 줄 그어진 채 버려졌어. 근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까? 지금도 내 눈도 못 마주치는 새아빠란 작자 돈 실컷 쳐쓰고 나 하고픈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최선 아니야? 재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끌어주고 싶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그랬잖아. 원래 착한 애였다고.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시작하자. 착하고 성실하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재혁의 말에 진수는 웃었다. 허탈감이 아닌 진짜 재미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다. 너 있잖아, 내가 출소하고 나서 한동안 엄청 노력했던 거 알아? 나도 어떻게든 수습하고 잘 살아보려고 엄청 했었거든? 근데 안 되더라. 취업도 안 되고 사람들도 나 피하고 집안에서도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 그런 거 있지, 길바닥에 버려진 더럽고 못생긴 개새끼. 사랑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그냥 쓰레기처럼 뒹구는 딱 그 꼬라지였어. 오히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취급이 병신 같아지더라. 아주 자살하고 싶을 만큼 지랄맞게 말이야. 진수는 손목을 걷어 선명하게 남겨진 자해 자국들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내가 왜 안 죽고 여태 살았는지 알아? 착한 짓 때려치웠거든. 그래, 어차피 다 나쁜 놈으로 보는 거 아주 씨발 존나게 나쁜 놈이 되어보자. 세상에 나를 개새끼로 보면 까짓거 개새끼가 되자. 근데 그냥 개새끼도 아니고 존나 모래떠는 개새끼.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씨발 세상이 편해지더라. 재혁이 뭐라 말리라 했지만 진수는
위협적이게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야,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 칼부림 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진수의 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날 벌레 보듯 하던 새아빠라는 인간도 내가 이거 들이밀고 그러니까 그제야 좀 착해지더라. 나 무시하던 사람들도 내가 막 욕하고 위협하니까 그제야 꼬랑지 내리더라. 호구처럼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칼 들이미니까 정신 차린 거지. 아, 맞다. 쟤 사람 죽인 놈이지? 수 틀리면 내 모가지에도 칼 꽂을 만한 놈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착한 놈 데리고 지랄지랄 해가면서 슬슬 기었는데 나쁜 놈이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마음도 편해지고 다 제대로 되더라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웃기는 얘기 해줄까? 옛날에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는 정말 건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발도 멀끔하게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운동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라. 내가 병신같이 생겨서 그랬나? 어떤 년은 내가 지 치마를 건드렸다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사람 변태 취급하고, 뭔 할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와서 담배 받아 피고 잔소리하고. 근데 있잖아, 내가 아예 미친놈처럼 머리도 산발에다 후드 눌러쓰고 위험한 분위기 풍기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눈치 보는 게 보이더라. 씨발, 그게 내 자존감을 채워줬어. 봐, 얼마 전 얘기해줄까? 요새 괜히 사람들 겁주고 놀리는 거에 푹 빠졌거든? 요새 비 자주 오잖아. 분위기 있는 봄비. 비 오는 날 늦지막한 시간에 모자 눌러 쓰고 비옷에 장화 신고 안주머니에는 시카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괜히 으슥한 곳에서 분위기 잡다가 혼자 걷는 사람 있으면 슬그머니 따라가. 그럼 흘끈거리면서 발걸음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울면서 도망간다고. 그 꼴이 너무 웃긴 거야. 뭐 딱히 해코지는 안 하는데 그냥 겁먹고 쪼는 걸 보니까 뭔가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야. 진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거 있지? 그동안 무시당했던 거 전부 다 보상받는 느낌? 그래, 이 병신 같은 인간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이제야 내 자존감이 제대로 드러나구나. 제혁은 신나서 떠드는 진수를 볼수록 불안감이 몰렸다. 아직 뭔가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진수라면 언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제혁은 진수의 그런 기행을 멈추고 싶었다. 적어도 단 한 번의 실형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진수야, 너 나쁜 사람 아니잖아. 원래 착한데 그냥 억지로 나쁜 사람 되려는 거잖아. 그거 진짜 내가 제일 잘 알거든. 힘들지.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는 거 다 이해하는데 진짜 그러지 말자. 새 출발 다시 해보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했잖아. 새 출발 뭐 이런 거 없어. 난 그냥 살인자고 그건 절대 안 변해. 싸늘하게 말하는 진수를 보며 제혁은 큰 결심을 한 듯 가라앉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만해. 진수,
너 살인자 아니잖아. 너 사람 죽인 적 없고 그냥 무고한데 감옥 간 거 뿐이잖아. 진수는 잠시간 재혁의 얼굴을 보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난 사람 안 죽였지. 사람은 네가 죽였지. 난 너 대신 감옥 들어가 준 거지. 그래서 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아, 그래. 괜히 찔리니까 어떻게든 나 도우려는 거구나.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래? 재혁은 눈을 감으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내가 다 책임질게. 제발 도와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진수가 재혁에게 그렇게 부탁해왔다. 어떻게든 재혁은 진수를 괴롭히던 그 아이를 혼내줘야 했고 힘들어하던 진수 생각에 조금 흥분한 바람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 버렸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많은 피를 토하던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진수는 몹시 당황하면서도 재혁 대신 모든 것을 덮어쓰기로 했다. 고마워 재혁아. 평생 잊지 않을게. 사건 현장에서 재혁을 보내며 진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재혁에게 생각 이상으로 큰 공포로 다가왔고 급기야 진수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재판 때도 실형 중에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형을 다 마쳤을 때도 재혁은 진수를 피했다. 다행히 시간은 재혁의 죄책감을 흐려지게 만들었지만 우연히 듣게 된 진수의 소식은 새롭게 재혁의 마음을 괴롭혔다.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서도 단 한 번도 재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진수였다.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 내어 찾아갔건만 진수의 상태는 재혁의 마음을 더욱더 어지럽혔다. 그랬기에 어떻게든 진수를 예전 모습으로, 아니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난 약속 지켰어. 네가 버린 짓 전부 다 책임졌고 난 지금 이 상황 몹시 만족해. 근데 넌?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 그 오랜 시간 동안 입 다물고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불안해졌어? 내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다 불어버릴까봐? 그 하잘것없는 네 인생 지키고 싶다 이거지? 네가 그렇게도 한심하게 보는 내 인생이랑 바뀔까봐 불안한 거네. 그거라면 안심해. 난 이 빨간 줄 말이야. 굳이 너한테 넘길 생각도 없고 널 원망할 생각도 없거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은 느낌이야. 눈치 보고 치이고 쭈그러 있던 거 정말 지긋지긋했거든.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흠칫 놀랐다. 이 모든 건 진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심을 한 것일까?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진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신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도 나중에 말이야. 진짜 한참 나중에라도 내가 널 원망하잖아? 진수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자질 하는 거로는 끝내지 않을 거야. 절대. 이거 가지고 사람들 겁주고 다니면서 느꼈거든? 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감옥도 죽는 것도 안 무서우니까 못할 짓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진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세를 말했다. 당장 네 눈깔에다가 칼 박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제혁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딱딱하게 굳히자 진수는 만족스레 웃으며 입안에 고기를 넣었다. 얼마 전부터 물건들을 자꾸 착각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냄비 받침으로 쓰려 한다던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려 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난 세수한다는 걸 무슨 일이었는지 내 머리 위로 우유를 쏟아붓기도 했다. 난 어처구니 없어하며 피식 웃었을 뿐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이런 내 꼴을 보고는 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괜찮을 것 같지만 룸메이트의 말대로 한동안 집에서 편히 요양할 생각이다. 눈앞에 베개가 보인다.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잠에서 깬 나는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피곤했던 것도 아닌데 왜 침대에서 골아 떨어졌을까? 확실히 요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난 부엌으로 가서 포크에 후추를 묻혀 이를 닦기 시작했다. 또 왠지 모르게 자꾸 기침이 나와서 감기인가 싶어 바둑알 하나를 삼켰고 언제나 그래왔듯 변기에 발을 담갔다. 한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야 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걸 깨달았다.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며 이를 닦으려면 칫솔과 치약이다. 그리고 감기가 의심되면 바둑돌이 아닌 감기약을 삼켜야 한다. 또 보통이라면 발을 변기에 담그지 않는다. 뭐지? 내가 정신 나갔나?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좀 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식탁에 올라가 섰다. 그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역시나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쉬려고 했지만 어이없게도 식탁 위로 올라가 똑바로 서 있다. 문득 소름이 끼쳤지만 진정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신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다. 이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더 정확히는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분명 무언가를 통해 밖으로 나갔었던 것 같은데 나가는 위치도 그 방법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든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내가 잊은 것인지 아니 몰래부터 가족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결국 누군가 날 찾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했다. 난 베개를 바라보았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았다. 난 조심스레 베개를 만져보았다. 말랑하고 푹신했다. 이번만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 싶었던 나는 주저없이 베개 한 귀퉁이를 입에 가져갔다. 역시나 좋은 향이 났다. 한동안 애를 써야 했지만 적당히 배를 채웠기 때문에 베개를 한쪽으로 치우고는 입가에 묻은 손뭉치를 떼어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난 기분 좋은 포만감에 눈을 떴다. 세탁기에서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난 주방으로 향했다. 먼저 숟가락을 꺼내 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숟가락이 빨개질 때까지 뜨겁게 달군 뒤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이 얼얼하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화끈거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아침에 먹은 베개가 너무 매워서였을까? 뭔가 입안을 지킬 게 필요하다. 다행히도 시원한 섬유 유연제를 찾아내서 한 컵 가득 따라 마셨다. 배탈이 났는지 소파에다가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냈다. 속을 달래기 위해 꽃 2송이와 선인장 1개를 먹어치웠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싶어 식용유도 조금 마시기로 했다. 속이 계속 좋지 않아 벌써 몇 번째 침대를 들락거리며 밑으로 쏟아내고 있다. 골고루 먹어서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았다. 마침 내 방으로 염소 한 마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멋지게 사냥해냈다. 이걸로 영양 따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다.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볼펜으로 양쪽 귀를 찔러버렸다. 이걸로 더 이상 냄새는 나지 않겠지. 그런데 냄새를 원래 귀로 맡던가? 난 왜 세탁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염소라니? 뭐지? 잠깐만, 좀 이상한데?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만약 당신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한적한 시골 산길에서 갑작스레 기름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이라면 보험을 부르면 되겠지만 지금 내 상황은 좀 복잡한 이유로 그리 여의치 않았다. 주말에 허락도 없이 끌고 나온 회사차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을 부른다면 속 좁은 사장이 무슨 난리를 피워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내 돈 들여 사람을 부르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됐어. 그냥 바람이나 쐴 겸 무작정 나온 거니까 그냥 즐기지 뭐. 기름 떨어진 것도 몰랐던 이 멍청함을 낭만이란 말로 덮으며 느긋하게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도를 보자 몇 킬로만 걸어가면 사람 사는 곳이 나올 터였다. 느린 걸음이라면 왕복 2시간은 걸릴 테지만 날씨도 좋았고 풍경도 좋았기 때문에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다녀오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따위 낭만은 4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똑같은 풍경에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그리고 걷기 불편한 흙길까지. 짐이 될 것 같아 물병조차 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랑에 고여있는 물이라도 떠먹을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쯤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건물이 내 눈에 보였다. 그야말로 오아시스라도 만난 것처럼 난 호들갑을 떨면서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건물로 들어와 보니 가정집 같지는 않았다. 공장이나 작업장 같았다.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수돗물이나 슬쩍 마셔버릴까 고민할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안에 계십니까? 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하고. 들뜬 나머지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인기척이 들려왔던 가건물의 문을 벌컥 열어버렸다. 그 안은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볼 법한 고기 진열장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육점인가?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진열장을 흘끗 보고는 다시금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물 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진열장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쁘게 정돈된 것이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담겨있는 고기들. 신혈보다는 잡고기를 모아놓은 듯한 그 비닐봉지 중 무언가 삐죽 튀어나온 게 있었다. 핏기 없는 하얀 손. 분명 그건 사람의 손이었다.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귀가 빨개질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그 하얀 손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몇 번의 셔터음이 나는 동안 조금 용기를 내서 그 검은 비닐봉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시발. 다시 보고 가까이서 다시 보아도 분명 저건 사람의 손이다. 매우 심각할 정도로 창백했지만 사람의 손톱과 그 특유의 굴곡 또 주름까지 명백히 사람의 손이었다. 대체 왜 사람의 손이 비닐봉지에 저런 꼴로 담겨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난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니 앳된 아가씨 한 명이 멀뚱히 서서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릴 뿐 어떠한 말도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게 뭐냐고 따져야 될까?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여자가 나온 뒤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누가 왔어? 그 말에 난 반응하기라도 하듯 그대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내가 보았던 봉지 안에 있던 손을 저꼴로 만든 사람이 분명한 듯 했기 때문이다. 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로 들어설 것이고 작은 마을이라도 경찰서 하나쯤은 있을 터였다. 그럼 내가 보았던 걸 말하고 증거로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저 공장이 대체 뭐하는 곳이고 나와 마주친 여자와 목소리만 들은 남자가 누구인지 또 그 손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경찰들이 알아볼 터였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절실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달려서인지 오래되지 않아 도착할 수 있었다. 또한 너무도 감사하게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파출소 하나가 마치 날 기다리듯 맞이해 주었다. 지독기도 풀리지 않던 오늘 드디어 기적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단숨에 파출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도와주세요! 난 크게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의자에서 졸고 있던 중년의 경찰 하나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아무래도 파출소장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아이, 깜짝이야. 뭐야? 누구쇼? 경찰답지 않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저기 제가 우연찮게 저 외곽에 있는 공장 같은 데 들어갔는데요. 거기 사람 손이... 최대한 조리 있게 내가 본 것을 설명하자 소장은 금세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저짜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있는 그 공장 건물 말하는 거죠. 마당도 있고. 거기 정형 공장이에요. 정형 알죠? 정형. 가끔 동네 사람이 돼지 같은 거 잡으면 먹음직하게 잘라서 내주는 데라고. 거기가. 혹시 자네 도시 사람인가? 보니까 도시 사람이라 모르나 본데 돼지 앞발이잖아. 그걸 핏물 빼고 푹 삶으면 그게 얼핏 사람 손같이 생겼어. 그쪽이 본 게 족발 먹고 할 때 그 돼지 앞다리야. 살짝 깔보듯 한심하게 말하는 꼴에 기분이 나빠졌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람 손이랑 돼지 앞다리도 구분 못할까. 난 복잡한 설명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 경찰에게 들이밀었다. 이게 돼지예요? 예? 이게 돼지 앞다리로 보이냐고요? 사진을 본 소장은 그제야 얼굴을 굳히며 나를 흘끔 올려다보았다. 당혹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보니 왠지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제게 잠시 기다려봐. 소장은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어버버거리다 무전기를 들었다. 그래. 최순경아, 너 저기 마을 밖에 있는 고기 공장 있지? 거기 좀 한번 가봐야겠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며 심각하게 무전을 이어나가자 난 그제야 되었구나 싶어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음이 놓이니 잊고 있었던 갈증이 뒤늦게 괴롭혀왔기 때문에 종이컵이 흐물해질 때까지 정수기 물을 비워댔다. 비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람 한 명분은 넘을걸요? 또 거기서 여자를 봤는데 얼굴도 정확하게 딱 기억나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것도 또렷해서 들어보면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협조할게요. 갈증까지 사라지자 공포는 흥분감으로 바뀌었다. 난 흥분감에 젖은 채 차가 멈춘 사연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까지 시원하게 떠들어대었다. 경찰서장이 듣건 말건 떠들어대고 있자니 곧 파출소 안으로 최순경이라 사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다. 네가 본 게 이 사람 맞지? 소장의 말에 최순경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확실했다. 그 공장 같은 곳에서 가만히 날 쳐다보던 여자. 네, 맞아요. 이 여자예요. 이 사람이 분명 거기에... 아니, 당신 말고. 소장은 내 말을 가로막고는 여자를 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그 공장 갔었다는데 맞지? 너도 봤다며? 여자는 내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소장의 대답에 최순경은 순식간에 다가와 내 팔에 수갑을 채웠다. 잠깐, 뭐야? 내가 반항하려 하자 최순경은 무서운 힘으로 날 제압하고는 휴대폰을 뺏어 들었다. 당신들 뭐야? 한패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난 당혹감에 쏟듯이 외쳤지만 소장은 최순경에게 내 휴대폰을 받아들며 투덜거릴 뿐이었다. 잘 잡아도 김 실장 금방 온다니까. 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멀뚱히 서 있는 여자에게 말했다. 꽃님이는 어째 날이 갈수록 이뻐지네. 펑어리만 아니었어도 내 애인으로 삼을걸. 그랬음 너도 팔자 피는 건데. 꽃님이라 불린 여자는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다. 빨리 왔네, 김 실장. 소장의 대답에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게 뭔 난린가 모르겠네. 이 양반이에요? 난 김 실장이라는 그 알 수 없는 기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괜스레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다. 그래. 이거 사진이 아직 어디로 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소장은 김 실장에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고생 많으시네.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그냥 봉투만 던지는 건 정이 없잖아요. 식사 한번 하셔야죠. 김 실장은 날 잡아채서는 일으켰다. 잠깐, 누구신데 이렇게... 이봐요 아저씨. 이제부터 입 뻥끗하는 순간 바로 눈알 뽑힐 테니까 그런 줄만 알아요.
김 실장이 정중한 어투로 살벌한 말을 내뱉자 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꽃님아, 가자. 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르고 김 실장 차에 올라탔다. 다행히 김 실장은 조금 부드러워진 어투로 설명을 시작했다. 아저씨, 세상엔 있잖아요. 모르는 게 신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 오늘 아저씨가 본 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당신은 지금 보면 안 되는 걸 봤다고. 뭐 솔직히 마음 같아선 이 길로 어디 야산에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 제발 살려만. 아 진짜. 아저씨,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짜증이 치밀어 오른 듯한 그의 말에 난 다급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래,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도 편한데 그럼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가자고. 당신 차 기름 떨어져서 멀찌감치 차 세워뒀댔지. 사람 시켜서 기름 채워놨으니까 바로 여길 떠. 오늘 본 거 다 잊어버리고 이쪽으론 고개도 돌리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알겠죠? 난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려줄 테니까 바로 출발해. 아 잠깐만, 꽃님이 먼저 내려주고. 김 실장은 정육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꽃님이를 내려다 주었다. 고기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전해. 그리고 이제부턴 그냥 손은 따로 포장해. 통째로 달라는 미친 손님이 많다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들어가. 꽃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리자 김 실장은 조용히 차를 몰아 내가 세워둔 차 앞에 멈추었다. 내가 한 말 명심해. 차에 타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길 떠나는 거야. 알겠죠? 그가 수갑을 풀어주자 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급히 내려 차에 올라탔다. 그가 이미 손을 썼는지 진짜로 내 차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 개새끼들.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경찰 새끼들부터 그 개심년까지 세트로 묶어서 보내버려야지. 김 실장이 멀어지자 뒤늦게 찾아오는 분노에 부득부득 이를 갈며 차를 출발시켰다. 경찰서 따위로는 안 된다.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야겠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잘 이야기만 한다면 움직여줄 것이 분명했다. 이를 갈며 강하게 엑셀을 밟았다. 그리고 엔진이 거친 소리와 함께 내달리던 그 순간 갑자기 차 본네트 위로 엄청 큰 돌덩어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 무서운 소리와 함께 앞유리가 쩍쩍 갈라진다. 내가 타고 있던 차는 거칠게 요동치며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큰 충격과 함께 가드레일을 뚫고 공중에 떠오르고 나서야 처음부터 김 실장은 날 살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직접 죽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고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 이야기는 제 친구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실화입니다. 제 친구는 2009년 군번으로 5사단 GOP에서 근무하던 친구였습니다. 때는 친구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전방 특성상 2인 1조로 초속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그날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선임과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복귀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초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막사 가는 길 중간에 병사식당이 있습니다. 헌데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 취사장 안쪽 조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본 선임은 식사 준비할 시간이 아닌데 취사병들이 실수로 불을 안 껐나? 라며 제 친구한테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서 불을 끄라고 했더랍니다. 당시 이등병이었던 제 친구는 알겠다고 대답하곤 취사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사장 앞에 가보니 오래돼서 낡고 무거운 취사장 문이 반쯤 열려있더랍니다. 그래서 끽 소리가 나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데 안쪽 조리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는 후레쉬를 비추면서 조리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시끌시끌할 때만 오던 치사장이 지금은 많이 고요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음산하더랍니다. 친구는 얼른 불만 끄고 나가야겠다 싶어 조리실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리실에는 불만 켜진 채 조용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있는 건가 싶어 누구 계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당연한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계시면 불 끄겠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고서 입구에 있던 전등 스위치를 끄고 재빠르게 취사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헌데 취사장 입구에 다다르기 전 갑자기 뒤에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조리실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순간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조리실의 불은 켜져 있었고 조리실의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내심 속으로 이등병 놀리기나 군기잡기로 가볍게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리실 쪽으로 가서는 혹시 누구 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한 뒤 아무도 없는 조리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고 합니다. 터벅, 터벅. 오로지 친구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터벅, 터벅, 터벅. 여전히 조리실은 고요했고 한층 더 무서워진 친구는 불 끄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뒤를 돌아 막 뛰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탁 하고 또다시 불이 켜집니다. 이때부터는 아, 진짜 뭐가 있구나 싶더랍니다. 불을 끄자마자 뒤로 돌았는데 뒤에서 바로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도망갈까 싶었지만 이등병 입장에서 뒤에 있는 뭔지 모를 존재보다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임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은 채 뒤로 돌자마자 스위치를 냅다 후려쳐서 끄고 취사장을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행스럽게 뒤에서 불이 켜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친구는 그 어두운 취사장을 미친 듯이 달려 아까 살짝 열어두었던 취사장 문을 나와 끼익 소리를 내면서 닫고 바로 손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쾅 소리와 함께 취사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친구는 뛰던 와중에도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분명하게 방금 닫았던 취사장 문이 활짝 열려 있더랍니다. 선임은 저기 앞에서 기다리며 친구를 보고 있었고 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저 문을 다시 가서 닫아야 하나 하고 몸이 굳어있는데 대뜸 선임이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야! 그냥 빨리 와! 그제서야 친구는 다시 앞을 보고 달려갔고 선임은 친구를 보더니 야! 계속 뛰어! 라고 하더니 그대로 두 사람이 같이 냅다 달려서 막사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고서 신고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냐는 간부의 질문에 선임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취사장 문이 열리는 걸 분명 같이 보기도 했고 그대로 두면 야생동물이 침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일단 선임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던 친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임이 당직 사령에게 당직병과 담배를 펴도 되냐고 물어봤고 같이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 흡연장에 간 선임, 그리고 친구, 또 당직병이 한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때 선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한 대 피더니 한 대 더 꺼내 물고는 친구에게 묻더랍니다. 야, 너 안에서 무슨 일 있었냐? 친구는 그 말에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선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선임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는 자신이 보았던 걸 이야기했습니다. 선임은 친구를 기다리며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는데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조리실 쪽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불이 다시 켜질 때는 누가 있는 건가 했다가 계속해서 불이 깜빡거리니 친구가 나오지는 않고 장난을 치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불이 다시 꺼지더니 후레쉬가 마구 흔들리면서 친구가 입구 쪽으로 뛰쳐나오는 게 보였답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순간 친구가 밖으로 나와 철문을 쾅 닫고서 뛰어오는데 다시 문이 쾅 하는 굉음이 나면서 서서히 열렸고 그 어둠 속에서 새하얗고 깡마른 팔 두 개가 문을 민 것처럼 밖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걸 느끼고서 친구에게 당장 오라고 했다는 거죠. 이후에 그 선임은 당직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 치사장으로 가서 문을 확인하라고 얘기할까봐 보고하지 못했다며 다음 복귀조한테 얘기해서 혹시라도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듣기로는 다음 복귀조가 취사장을 확인했을 때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철문도 정상적으로 닫혀 있고 굳게 잠겨 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뒤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왔으며 군대 생활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